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운동역학 핵심 특강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테마 세 번째 인체 역학에 대한 내용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체중과 질량에 대한 차이 확실히 아시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다른 말로 무게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중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체중의 의미는 체중계에서 저울에 스프링을 눌러 압축된 정도를 말 그대로 수량화, 정량화해서 표현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체중이라고 하면 너 체중이 얼마 나가, 너 무게가 얼마 나가 했을 때 그런 체중은 이런 의미죠. 근데 역학적 의미에서의 체중과 무게는 좀 달라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의미에서 체중과 무게는 역학적 의미에서 체중과 무게는 체중은 지구가 신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으로 지구를 당기는 어떤 신체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중이라는 것은 어떤 역학에서는 내가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얼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체중과 무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여기 보시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벡터하고 이 반대되는 말이 스칼라가 있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함께 가지고요.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중이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의 단위는 뭐다? 뉴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라는 것은 내가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나타내는 어떤 신체 인력이라고 의미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고 단위는 뭐다? 뉴턴이라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질량이라는 건데요. 질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물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물질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질량이라는 것은 어떤 한 물체가 질량을 가진다고 하면은 질량을 가진 다른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뭐다? 인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질량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던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량이라는 것은 내가 지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성 그다음에 뭐 화성 어디를 가도록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체중 앞에서 봤던 체중과 무게라는 것은 어떤 지구, 수성, 화성의 각각의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질량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특성이 있어요. 질량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칼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칼라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크기만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점프업 이외에 어떤 스칼라와 벡터량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스칼라 양은 숫자로 표시되는 크기에 어떤 단위만을 붙여서 나타내는 물리량. 다시 말해서 크기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은 뭐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량은 어떤 스칼량의 크기뿐만 아니고 여기서 뭐다? 방향에 대한 부분들, 방향의 특성을 함께 가진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벡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스칼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길이, 질량, 시간, 사람, 속력 이게 대표적인 어떤 스칼라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벡터는 힘, 속도, 변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벡터의 특성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할 게 MKS 단위계라는 게 있어요. MKS 단위계라는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KS 단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터, 그 다음에 질량에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초, 세크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쓰는 MKS 단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SI 단위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위계고 전 세계에서 거의 미국만 빼면은 다 이 단위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터, 그다음에 길이에는 미터, 그다음에 질량에는 킬로그램, 시간에는 초를 사용하고 있다.
된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뭔지 한번 볼게요. 지구의 중력은 무게중심에 보다 집중이 된다. 무게중심에 집중되고 인체의 중심은 모든 질량이나 중량이 한 점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인체의 유연성과 변하기 쉬운 내부 구조는 중심의 위치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무게의 중심은 순간적으로 고정된 자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내가 순간적으로 딱 잡은 자세에 따라서 그 무게중심의 위치는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번의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일반 통상적으로 무게중심의 어떤 위치는 팔을 옆에 대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 다시 말해서 차렷 자세에서 대부분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배꼽보다 1인치 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꼽보다 약간 낮은 지점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어깨 쪽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말고 말해서 상체 쪽에 어떤 질량이 훨씬 더 크고, 여자의 경우는 엉덩이 쪽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도 바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무게중심의 위치가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남자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높다라고 한다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여성이 무게중심이 남성에 비해 낮다.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동양인의 무게중심이 서양인보다 낮고, 유아기의 무게중심은 성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왜 그러냐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떤 머리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몰려 있고, 상체 쪽에, 그러니까 몸통에 어떤 발육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아애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머리 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인체의 무게중심의 이동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인체의 무게중심은 동일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인체의 질량이 재분배되어 항상 변화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무게중심은 계속해서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질량이 재분배돼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항상 변화한다라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면은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많은 질량이 많이 움직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거운 바벨을 머리 위로 들올렸을 때의 선수와 바벨을 합친 무게중심은 상체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무게중심의 어떤 예시,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변화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무게중심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요거가 아주 매우 중요하고 요즘에는 좀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의 특성은, 무게중심은 토크의 합이 0인 지점, 말 그대로 어떤 회전하려는 성질이 없고 계속해서 그 회전하는 성질이 다 합쳐져서 0인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의 특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서 위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올림픽 종목 중에, 육상 종목 중에 제자리 멀리뛰기 말고 이제 와가지고 있죠. 멀리뛰기 같은 경우 배면뛰기라는 것을 하잖아요. 배가 위로 가는 부분들, 그런 자세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바깥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높게도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을 벗어나서 위치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인체를 벗어나서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3번에 보면은 무게중심의 위치는 자세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 3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체 전체 질량의 중심점으로 이를 질량 중심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물체는 질량 중심점,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사람 역시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남자 기준으로는 배꼽보다 한 1인치 위에 존재하는 것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바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에 대한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인체의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좋은 문구가 있어요. 어떤 운동 기술은 안정성, 다시 말해서 최대로 유지해야 유리한 반면에 어떤 운동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감소시켜야만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균형, 평형에 관련된 운동 역학적 원리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 100m 달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이라도 스타트 자세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정성을 내가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반응을 빨리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높은 거거든요. 실은 같은 경우는 다리와 하체를 구부려 가지고 최대한 무게중심을 낮게 해가지고 안정성을 높게 하는 것들, 이게 대표적인 어떤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정성의 불안정과 안정성의 안정적인 부분에 따른 스포츠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분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과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 볼게요. 첫 번째는 평형과 균형이에요. 평형과 균형, 말 그대로 협응과 조절을 의미하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면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힘을 적절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평형과 균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외부의 어떤 자극과 어떤 내 몸에서 중심을 잘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면 균형의 유지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 신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운동 기능을 발휘할 때와 역동적인 운동 기능을 발휘할 때 모두 어떻게 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낙상이라는 어떤 부상을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균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운동을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하거나 하지 않다고 하거나 간에 이런 균형적인 능력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평형 상태를 깨뜨리기 어려운 정도를 일컫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경우는 물건을 넘어뜨리거나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보면은 정적 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수직 성분이 0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적 평형 상태의 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수평 성분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적 평형 상태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 모든 토크의 합은 뭐다? 0이 되어야 한다. 결국 수직 성분의 합이 0이 되어야 하고, 수평 성분의 합이 0이 되어야 하고, 모든 토크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정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은 기저면과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저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체가 지면에 접촉하고 있을 때 그 접촉점들을 연결시킨 뭐다?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기저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저면과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기저면이 어떻게 되면 될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 기저면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대에서 한 발로 균형을 유지했을 경우 한 발의 면적만이 가지고 기저면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대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발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그 면적만이 기저면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두 발이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저면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한 발을 하고 있으면 기저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두 발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 두 발 합친 만큼 요 한 발만큼의 2배 이상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기저면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 한 손으로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손만큼의 기저면을 갖지만, 머리를 맞대고 양손으로 물구나무를 선 사람은 머리에 양손을 연결한 삼각한 모양의 기저면을 안정성을 갖게 돼서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한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기저면만 가지게 되지만, 내가 양손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만큼의 또 기저면이 또 생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쓰게 돼요. 그러면은 총 이만큼의 기저면이 생기게 됩니다. 요 하나를 쓸 때보다는 2개, 3개, 3개의 기저면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성이 높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기저면과 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3번에 보면은 기저면과 인체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1번에 보면은 무게 중심선이 기저면 밖에 있으면은 인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지면으로 또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성성된 기저면 바깥으로 위치하게 되면은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가 놓이게 된다는 것이 1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번에 보면은 무게 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중앙으로부터 이 기저면 중심선이 가까워야 하는데, 근데 얘가 벗어나요. 중심선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안정성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결국 중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정성, 기저면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2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무게 중심선이 기저면의 가장자리에 근접할수록 평형이 깨져 인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요 바깥쪽에 위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기저면은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3번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4번에 보면은 기저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 앞에 보았던 것처럼 기저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안정성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5번에 보면은 안정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중심의 이동이 기저면 밖에 위치하지 않도록 기저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프업 2에 보면은 인체 중심의 높이, 인체 중심선의 위치에 따른 어떤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체 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정해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된 자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인체 중심을 제일 높게 하는 것은 양손을 들고 뒤꿈치를 든 동작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인체 무게중심, 그러니까 인체 중심을 무게중심을 높이는 동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인체 중심의 높이는 발끝에서 54에서 56%, 여성 같은 경우는 52에서 54% 정도 있어서 결국은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높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대로라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체 중심선의 위치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텐데, 인체 중심선은 인체 중심으로부터 수직 하방하는 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체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지면으로 향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체 중심선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인체 중심선이 기저면 중앙에 위치해 올수록 안정되고 기저면의 끝에 위치할수록 불안정한 자세가 되며 기저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인체 중심선의 위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대한 개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인체는 근수축력과 분절의 가동력을 이용하여 지뢰, 그 다음에 바퀴와 축, 도르래 등과 같은 간단한 기계적 작용을 수행함으로써 복잡한 신체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체 지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지뢰 같은 경우는 회전축, 저항점, 힘점이 존재하는데, 이걸 받침점 같은 경우는 엑시스를 따서 A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저항점 같은 경우는 R, 힘점 같은 경우는 F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의 경우는 분절이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뼈를 움직이는 근육의 정지점에는 힘점이, 그리고 움직이는 분절의 무게중심에는 저항점이 있고 운동하는 관절은 받침점에 위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팔꿈치 관절을 굽히고 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팔꿈치 관절을 위로 움직이게 해주고 있는 이 근육이 힘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분절이 뭐다? 저항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엑시스, 바로 회전축, 받침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체 질의 3요소, 앞에서 보았듯이 인체 질의 3요소는 받침점,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적용했을 때는 관절, 저항점이라고 하면 작용점, 분절의 무게중심이며 뼈는 지렛대의 역할, 힘점이라는 것은 주동과의 착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받침점이라는 것은 바로 엑시스죠, A, 저항점이라는 것은 R,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힘점이라는 것은 F가 된다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힘팔이라는 것은 힘이 작용되는 지점에서 받침점, 축까지의 수직거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일종지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가 일종지뢰가 엑시스, 시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이제 일종지뢰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받침점, 그다음에 여기가 저항점, 그다음에 여기가 힘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힘팔이라고 하면은 여기 받침점에서부터
힘점까지의 어떤 길이, 여기 길이, 여기가 바로 힘팔이라고 보답니다. 보통 FA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FA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작용팔이라는 것은 힘이 저항이 작용되는 지점에서 박침점 수직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얘기해주고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란다? RA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여기 해주고 있다. 그래서 힘팔 같은 경우는 FA, 작용팔 같은 경우는 RA라고 또 줄여서 얘기도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앞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매년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게 기출 지뢰 종류와 특징 같은 경우는 매년 출제돼요. 보시면은 거의 지금 운동역학이 출제된 이래 계속해서 지금 매년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되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거에 대한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종질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죠. 일종질에 가위와 같이 작용점 R과 힘점 사이에 받침점이 있는 부분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힘점, 우리가 F라고 말씀드렸죠. 축은 A, 작용점 R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FAR,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받침점 가운데 있죠. 힘점이 왼쪽에 있죠. 작용점이 맨 오른쪽. 요것이 바로 어떤 일종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에 받침점이 있는 유형을 우리가 일종지뢰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소, 저울, 연탐집게, 손톱깎이, 팔을 위로 뻗는 위팔 세 갈래 등의 역할 등이 바로 일종지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힘팔과 작용팔의 상대적 길이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학적 이등은 기계적 이등은 다양하는데 이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종지뢰와 일종지뢰에 대한 내용들 이제 다른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종이 절단기처럼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어떤 작용점이 존재하는 유형의 지뢰라고 말씀드렸고, 축, 그 다음에 작용점, 그 다음에 힘점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약간 우리 아까 위에 요 같은 표식으로 좀 해보자면 A, X, 작용점, R, 힘점, 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종지뢰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분인데, 니은에 보면은 요 부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작용점이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요 R이 가운데 있고, 항상 힘팔 요 FA가 RA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항상 크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이종지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뒤꿈치 들기나 팔굽혀펴기 동작 등이 대표적인 이종지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힘의 이득과 거리의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힘은 엄청 강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거리에는 항상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이 이종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힘에서는 항상 역학적 이득과 기계적 이득에서는 항상 1보다 큰 게 이종질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질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맨 끝에 받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작용점, 힘점. 여기 보시면은 이 작용점이 힘점 안쪽에 위치해. 그러니까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작용팔을 길게 하려고 해도 이 힘팔보다 길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종지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삼종지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종지뢰 같은 경우는 어떤 핀셋과 같이 힘점이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는, 즉 가운데서 힘점이 작용되는 유형의 지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 힘점, 작용점,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축이면 A, 그 다음에 중간에 힘 F, 그 다음에 작용점 R. 이게 이제 삼종지뢰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종지뢰랑 다르게 항상 힘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용팔이 항상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RA, 이 부위는 RA가 FA보다는 무조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던 어떤 기계적 이득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보았던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힘에서는 이득 보고 거리에서는 이득을 못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삼종지뢰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힘에서는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삼종지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우리 팔꿈치 피기, 굽히기, 푸시업 형태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푸시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는 어떤 신체 관절의 굽힘, 그리고 신전의 형태가 바로 삼종지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에 보면은 기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동이 이 바벨을 들고 하는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삼종지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리을에 보면은 힘의 손해와 거리의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인체 질의 대부분은 3종 질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우리 몸의 신체의 어떤 관절의 형태는 모두 대부분 3종 질에 해당되고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고 거리에서는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3종 질의 특성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역학적 이득은 항상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FA 그리고 이런 식으로 FRA를 나와 있는데 항상 요 저항팔이 더 크게 되어 있죠. 저항팔이 크고 그 다음에 힘팔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지만 항상 거리에서는 이득을 보게 돼 있다. 이게 사람의 어떤 구조가 결국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효율적, 기계적인 등에서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리적으로 하면은 이 그림으로서 표현할게요. 여기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질의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씩 그림으로서 그리세요. 일종 질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양 옆에 어느 위치도 상관없지만 저항점 또는 힘점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일종질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일종질의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이종질의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운데에 저항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힘점이 있는 형태 이것이 대표적인 이종질의 위 앞에 건 일종지뢰라고 말씀드렸고 3종지뢰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축이 있고 가운데 힘점이 있고 맨 끝에 저항점이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3종지뢰라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의 어떤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 요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크기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팔과 작용팔이 이 축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힘팔과 작용팔이 서로 같다고 하면은 서로 방향만 바꾸는 거고 서로 간에 어떤 이동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힘의 방향만 바꿔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FA가 더 커요. 힘팔이 더 큰 상태고 작용팔이 더 작아요. 그러면은 힘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겠죠. 내 이동거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질에 있어서 내가 시소를 타는데 내가 힘팔이 더 길어요.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어떤 부분이 더 길고 작용팔이 이런 식으로 짧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짧다고 하면은 얘가 당연히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힘에 의해서는 어떤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고 이동거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일종질의 반대 내용은 만약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힘의 크기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이동거리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익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지뢰와 삼종지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종지뢰와 삼종지뢰 같은 경우는 일종지뢰와 다르게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항상 요 FA 그리고 RA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힘팔보다는 힘팔이 무조건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용팔이 짧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이동거리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이종질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삼종질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RA 작용팔이 힘팔보다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용팔보다는 힘팔이 훨씬 더 길고 힘팔은 작용팔보다 무조건 작게 되어 있다.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힘의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거리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인체에 대한 부분이다. 이 삼종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인체의 대부분 관절의 종류는 뭐다? 삼종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질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퀴와 축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제안한 어떤 그 범위에는 이 바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깊게 다루진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 일단 바퀴와 축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자고 하면은 바퀴와 축의 원리에 대한 살펴볼게요. 척추 운동에서 주변 근육이 수축할 때 몸 전체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이는 바퀴와 축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면은 도르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꿔줄 때 도르래를 사용하며 관절을 지나가는 근육이 수축하는 것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3번에 보면은
바퀴의 유형도 1유형과 그다음에 제2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바퀴 힘을 가해서 축에서 보다 큰 힘을 얻고자 하는 유형을 우리가 1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종지뢰 같은 경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제1유형의 어떤 바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축에 힘을 가해 바퀴에서 빠른 회전력을 얻고자 하는 유형을 우리는 3종 제2유형의 바퀴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것은 3종지대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인체 역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체중과 질량에 대한 부분들 좀 잘 아셔야 돼요. 체중과 질량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과 어떤 평형 이런 내용들, 무게중심, 평형, 안정성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인체 지뢰, 요게 지뢰 잘 기억해 두셔야 하고, 여기 앞에 보면은 기저면도 있어요. 기저면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지뢰에 따른 1, 2, 3종 지뢰, 1종, 2종, 3종 지뢰에 대한 내용들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체 구조의 어떤 특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뢰 종류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어떤 세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